2019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전라북도 군산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한 어머니의 절규 속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7명이 함께 살던 익산의 한 원룸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과 살인, 그리고 한 용감한 여성이 목격한 베란다의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울음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김민수 형사는 그 순간 이것이 평범한 실종 신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현주가 남자친구한테 납치당했어요. 신고자는 25살 딸 현주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피로감과 함께 딸의 안위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15년간 경찰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가족들의 절규를 들어왔지만 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마치 끔찍한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듯한 공포감이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나요? 김민수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딸이 며칠 전부터 이상한 말을 계속했어요. 누가 물을 뿌려서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었다고. 처음엔 무슨 드라마나 영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친구 집에 간다고 한 뒤로 아예 연락이 안 돼요. 김민수 형사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로서 그는 이런 종류의 진술이 단순한 상상이나 착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목격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는 더욱 그랬다. 그는 즉시 동료 형사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수사팀을 구성했다. 어머님, 현주 씨가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아시나요? 김민수 형사는 신중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고 작은 단서라도 놓치면 안 되었다. 남자친구 최정훈이요. 30대 초반인데 딸이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어요.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아마도 자신이 딸의 교제를 허락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았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최정훈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를 지시했다. 동시에 현주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요청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이미 이틀 전부터 꺼진 상태였다. 이는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오후가 되어서야 현주 씨의 친구로부터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현주가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서 끔찍한 일을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현주를 데리러 왔을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 둘이 더 있었고 현주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끌고 갔어요. 김민수 형사는 즉시 해당 지역의 CCTV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고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군산시 일대의 주요 도로와 건물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영상 속에는 현주 씨가 3명의 남성들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현주 씨는 분명히 저항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남성들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강제성은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납치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김민수 형사는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 이는 최정훈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다. 하지만 운전자는 최정훈이 아닌 다른 인물이었다. 이는 사건이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저녁 무렵 차량 소유자인 최정훈과 연락이 닿았다. 김민수 형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최정훈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현주요? 아, 네. 지금 저와 함께 있어요. 우리 그냥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 뭔 일이세요? 최정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 같았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가족분이 신고를 하셔서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김민수 형사는 의도적으로 평온한 어조를 유지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익산 시내에 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경찰관 분들이 오시려면 여기로 와주세요. 최정우는 주저없이 식당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런 자신감 있는 반응은 김민수 형사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진짜 납치범이라면 경찰과의 만남을 이렇게 쉽게 수락할 리 없었기 때문이다. 1시간 후 김민수 형사와 박 형사는 익산의 한 한식당에 도착했다. 식당 안에는 최정훈과 현주 씨 그리고 다른 2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지인들의 모임 같았지만 김민수 형사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포착되었다. 현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최정훈과 다른 남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팔과 목 부분에는 희미한 멍자국들이 있었지만 화장으로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현주 씨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현주 씨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김민수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때 현주 씨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최정훈을 쳐다보았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현주 씨의 대답은 기계적이었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강요된 답변일 가능성이 높았다. 김민수 형사는 현장에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상황을 관찰했다. 최정훈과 동행한 2 남성은 각각 강민호, 이준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들은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현주 씨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이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식당에서의 대화는 평범한 안부 인사와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현주 씨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대화 도중 몇 번이나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최정훈이나 다른 남성들이 큰 소리로 웃을 때마다 작게 몸을 움츠렸다. 이는 과거의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약 30분간의 대화 후 김민수 형사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상황이라 현주 씨께서 직접 경찰서에 가서 간단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상 필요한 일이라서요. 최정훈과 강민호, 이준석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조사요? 무슨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최정훈이 약간 당황한 어조로 물었다. 납치 신고가 접수되면 본인이 직접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간단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정 절차라서 생략할 수 없어요. 김민수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주 씨는 이 말을 듣자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바로 최정훈을 쳐다보며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가도 되나요? 강민호가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본인만 오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3자는 참석할 수 없어요. 김민수 형사의 답변은 확고했다. 최정훈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거절하기에는 너무 공식적인 요청이었고 계속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현주야, 다녀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조사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먼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겠어요. 최정훈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일단 현주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현주 씨는 일어서면서 최정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빠 금방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최정훈은 다정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차로 향하면서 김민수 형사는 현주 씨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식당을 확인했고 경찰차에 타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주 씨 괜찮으세요? 김민수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경찰서에 도착하기까지 약 20분간의 시간 동안 현주 씨가 점점 긴장을 풀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조금씩 안도감을 표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현주 씨는 처음으로 김민수 형사와 제대로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김민수 형사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그녀가 어머니에게 했다는 이야기들은 결코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수사 계획을 세웠다. 이제 현주 씨로부터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최정훈 일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성도 높아졌다. 시간과의 승부가 시작된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직감했다. 현주 씨와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복잡한 진실일 것이라는 것을. 경찰서에 도착한 김민수 형사는 조사실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휴게실에서 현주 씨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며 최정훈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신상 조회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최정훈은 과거 폭력 전가가 여러 차례 있었고 강민호 역시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력이 있었다. 이준석은 비교적 전과가 적었지만 최근 몇 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주 씨는 식당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여전히 불안해하긴 했지만 최정훈 일당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표정에 드러나 있었다. 현주 씨 편안하게 앉으세요. 김민수 형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자가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현주 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오빠들이 여기까지 올 수는 없죠? 물론입니다. 여기는 경찰서이고 현주 씨의 안전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민수 형사의 말에 현주 씨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현주 씨가 집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현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살 곳이 필요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정훈 오빠가 괜찮은 조건으로 같이 살자고 해서. 하지만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그 집에는 모두 7명이 살고 있었어요. 정훈 오빠, 민호 오빠, 준석 오빠 이렇게 3명의 남자들과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수진 언니, 은정 언니, 미영 언니 그리고 저. 현주 씨가 손가락을 세어가며 설명했다. 김민수 형사는 수진이라는 이름에 주목했다. 어제 실종신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을 때 발견한 이수진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집 생활은 어땠나요? 현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엔 그냥 공동생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그들의 소유물 같은 거였어요. 나갈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감시를 받았어요. 폭력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특히 수진 언니한테 심했어요. 수진 언니는 좀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정말 착했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현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김민수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다. 언제부터 상황이 더 심해졌나요?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수진 언니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 날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수진 언니를 베란다에 가둬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화장실에 가게 하고 밥도 거의 안 줬어요. 베란다요? 네. 그 집 베란다가 좀 넓은데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사람이 있어도 밖에서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베란다에서는 거실이 다 보이거든요. 현주 씨가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현주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그날 정말 더웠어요. 수진 언니가 베란다에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민호 오빠가 화를 내면서 찬물을 수진 언니 몸에 확 부었어요. 김민수 형사는 조심스럽게 계속 들었다. 수진 언니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준석 오빠도 와서 발로 차기 시작했고 정훈 오빠까지 와서 3명이 함께 수진 언니를 때렸어요. 현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사람들은 뭘 했나요? 은정 언니와 미영 언니는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수진 언니가 걱정되어서 몰래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김민수 형사는 현주 씨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수진 언니는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도 안 내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때렸어요. 이미 움직이지 않는데도. 현주 씨가 울음을 터뜨렸다. 현주 씨, 그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날 밤에 세 명이 수진 언니를 포대자루에 싸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에 도망쳤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나요? 세 명 다 나간 사이에 은정 언니와 미영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저는 기회를 봐서 창문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1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신 거군요. 네.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이 저를 찾으러 올까봐. 그래서 엄마한테도 처음엔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조금씩만. 김민수 형사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현주 씨는 집단 폭행으로 인한 살인을 목격한 후 도망친 것이었다. 현주 씨,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정훈 오빠가 거창 쪽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김민수 형사는 전율을 느꼈다. 어제 거창 지역에서 받은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증언이었다. 다른 여성들, 은정 씨와 미영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도망친 후로는 혹시 그들도 똑같이 당했을까 봐 너무 무서워요. 현주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현주 씨가 도망친 후에 그들이 현주 씨를 찾으러 온 적은 없나요? 있어요. 며칠 후에 정훈 오빠가 저희 집 앞까지 왔어요. 하지만 엄마가 집에 없다고 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래서 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김민수 형사는 최정훈이 현주 씨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현주 씨가 중요한 목격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최정훈과 다시 만나게 됐나요? 일주일 전쯤에 정훈 오빠가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계속 걸어서. 받았더니 만나서 얘기하자. 안 만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간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정훈 오빠와 민우 오빠, 준석 오빠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강제로 현주 씨가 몸을 떨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제 어제 CCTV에서 본 납치 장면이 이해되었다. 현주 씨, 정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정말 수진 언니를 위해 뭔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은정 언니와 미영 언니도 아직 그 집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수진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주 씨의 안전도 우리가 보장하겠어요. 면담을 마친 김민수 형사는 즉시 동료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현주 씨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김민수 형사가 팀원들에게 설명했다. 7명이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사실상 3명의 남성이 4명의 여성을 감금하고 있던 상황이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인 이수진을 집단 폭행으로 살해했다. 박 형사가 우려를 표했다. 현주 씨가 도망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집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험하겠네요. 맞다. 우선 그 집에 가서 은정 씨와 미영 씨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장 증거도 수집하고 최정훈 일당을 체포해야 한다. 김 형사가 추가 정보를 보고했다. 현주 씨 증언대로라면 직접적인 살인은 최정훈, 강민호, 이준석 3명이 저질렀고 시신 운반도 이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다. 긴급 체포 영장을 준비하고 익산 원룸으로 출발한다. 시간이 생명이다. 그날 오후 김민수 형사팀은 익산의 그 원룸을 향해 출발했다. 현주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곳은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었고 아직도 피해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었다. 차량 안에서 김민수 형사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감금, 폭행, 그리고 집단살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현주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거다. 김민수 형사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구출해야 해요. 박 형사가 답했다. 원룸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김민수 형사는 긴장감을 느꼈다.
이제 현주 씨가 목격했던 그 끔찍한 현장과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익산 시내 한 낡은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한 김민수 형사팀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오후 2시 평일에 한적한 주거 지역은 적막했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생활 소음만이 일상을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현주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형사, 최정훈의 차량이 저기 주차되어 있네요. 박 형사가 건물 옆 주차 공간을 가리키며 보고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과학수사팀에 지시했다. 저 차량부터 먼저 확인해라. 혈흔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내부를 정밀하게 검사해라. 과학수사팀이 차량 검사를 시작하는 동안 김민수 형사는 건물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접근했다. 현주 씨 말로는 7명이 살았다고 했는데 현주 씨가 도망친 후에도 6명이 있을 것이었다. 건물 입구에서 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평일 오후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다. 김민수 형사는 현주 씨가 알려준 호수를 확인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4층 건물의 1층 호실은 103호였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팀원들은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만약 안에 누군가 있다면 미리 경계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1층에 도착하자 폭도는 더욱 조용했다. 103호 앞에서 김민수 형사는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희미하게 여러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고 뭔가 긴급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 같았다.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 후 초인종을 눌렀다. 순간 안에서 모든 소리가 멈췄다. 몇 초 후 발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고 체인이 걸린 상태로 약간만 벌어졌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실종 신고와 관련해서 확인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가능한 한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안에서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뭔가 급히 상의하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옷 좀 입고. 남성이 대답했지만 김민수 형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세요. 김민수 형사의 목소리에 강제성이 담겼다. 몇 분 후 체인이 벗겨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을 연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현주 씨가 묘사한 강민호와 일치하는 인상이었다. 그는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호 씨죠? 김민수 형사가 확인했다. 네, 맞는데 무슨 일로?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팀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주 씨가 묘사했던 장면이 그대로 펼쳐졌다. 이 원룸은 7명이 살기에는 턱없이 비좁았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더러운 이불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며칠 된 음식 찌꺼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악취가 진동했다. 거실에는 최정훈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고 이준석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도 있었다. 그들은 경찰을 보자 명백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가 가장 주목한 것은 2명의 여성이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2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들의 표정에서는 피해자라기보다는 공범자의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민수 형사가 요구했다. 이때 밖에서 과학수사팀원이 급히 들어왔다. 형사님, 차량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잠시 밖으로 나가 보고를 받았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확인되었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그리고 트렁크에서 상당량의 혈액 반응이 나왔어요.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청소를 시도한 흔적이 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형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현주 씨의 증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추가로 트렁크에서 섬유 조각과 토양 샘플도 발견되었습니다. 토양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매장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계속 정밀 검사를 진행하세요. 김민수 형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는 다른 팀원들이 이미 수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현주 씨가 말한 베란다를 확인했다. 현주 씨가 말한 대로 베란다는 제법 넓었고 각종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어 사람이 숨을 수 있을 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훤히 볼 수 있는 위치였다.
형사님, 베란다 바닥에서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과학수사팀원이 루미놀 용액을 뿌리며 보고했다. 어두운 베란다에서 청백색으로 발광하는 여러 지점이 확인되었다. 최정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혹시 은정씨, 미영씨세요? 김민수 형사가 두 여성에게 물었다. 두 여성은 서로 시선을 교환한 후 그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네, 저는 은정이고 이쪽은 미영이에요. 김민수 형사는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현주 씨의 묘사와는 달리 이들은 명백히 두려워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계하고 있었고 남성들과 공모하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 김 형사가 침실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김 형사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여성용 신분증과 개인 소지품들이었다.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신분증은 누구 것입니까? 김민수 형사가 5명에게 보여주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은정과 미영은 남성들을 쳐다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수진이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은정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럼 왜 신분증을 두고 갔을까요? 김민수 형사가 추궁했다. 이때 통신수사팀에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다. 박 형사가 김민수 형사에게 보고했다. 형사님, 통신기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 1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최정훈의 휴대폰이 익산에서 거창까지 이동한 경로가 정확히 추적되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정보는? 고속도로 CCTV 분석도 완료되었습니다. 8월 18일 밤 11시 40분경 익산 IC에서 다음날 새벽 1시 20분경 거창 IC에서 최정훈 차량이 포착되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 50분경 다시 거창 IC를, 새벽 5시 30분경 익산 IC를 통과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현주 씨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동 동선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추궁할 수 있었다. 최정훈 씨, 8월 18일 밤 거창에 다녀온 이유를 말해보세요. 최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창요? 저희가 언제 거창에? 통신 기록과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고요. 이때 추가로 포렌식 수사 결과가 나왔다. 형사님, 거실과 화장실 배수구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한 흔적도 발견되었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때렸어요. 수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누가 때렸나요? 저희 3명이요. 정훈이와 저, 그리고 준석이. 은정씨와 미영씨는 뭘 했나요? 이준석이 대답했다. 그때는 보고만 있었어요. 김민수 형사는 은정과 미영을 따로 불러 조사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진실이 드러났다. 저희는 정말 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정이 울먹였다. 하지만 뭐죠? 시신을 치우는 일을 도왔어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차에 실을 때 도왔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김민수 형사는 추가로 차량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8월 18일 이후 주유 기록을 보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연료를 사용했네요. 거창 왕복거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5명이 모두 그날 밤 함께 행동했음이 확인되었다. 은정과 미영의 휴대폰도 같은 경로로 이동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나요? 김민수 형사가 물었다. 거창 쪽 산으로. 최정훈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정확한 위치를 말하세요. 북상면, 월평리 쪽 야산이에요. 큰 참나무 아래. 차량에서 발견된 토양 샘플과 증언이 일치했다. 과학수사팀의 분석 결과 토양의 성분이 거창군 북상면 일대의 것과 유사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거창 지역 수사팀에 연락을 취했다. 동시에 5명 모두에게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최정훈, 강민호, 이준석, 너희들을 살인, 감금, 폭행,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다. 김민수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은정, 미영, 너희들도 사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한다. 은정과 미영은 이때서야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았다. 저희는 정말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사체유기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에도 가담했죠. 체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포렌식 수사 결과 집안 곳곳에서 이수진의 DNA가 검출되었고 특히 베란다에서는 대량의 혈흔과 함께 이수진의 머리카락도 발견되었다. 이는 그곳에서 심각한 폭행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사건 당일과 그 이후 며칠간 5명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대화들이 복원되었다. 청소 도구 사와라, 흔적 남기지 마라 같은 내용들이 발견되어 조직적인 범행임이 입증되었다. 오후 5시경 현장 수색과 체포 작업이 완료되었다. 수집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다. 차량 혈흔, 현장 혈흔, 피해자의 신분증과 DNA 통신 기록, 차량 이동 경로, 그리고 5명의 자백까지. 이제 남은 것은 거창에서 시신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김 형사, 거창 지역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주민 증언을 수집했는데 8월 18일 밤 해당 지역에서 수상한 차량과 삽질 소리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해요. 박 형사가 보고했다. 좋아. 내일 아침 일찍 거창으로 출발한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다. 김민수 형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저녁 김민수 형사는 현주 씨를 만났다. 현주 씨는 은정과 미영도 공범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과학적 증거들이 자신의 증언을 모두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듣고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언니들도 수진 언니를 죽이는데 가담했다는 거예요? 현주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직접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체 처리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과학 수사 결과 그들의 휴대폰도 같은 경로로 이동했고 차량에도 함께 탔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현주 씨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언니들도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현주 씨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런 과학적 증거들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현주 씨의 용기가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 밤 김민수 형사는 사건의 전모를 정리했다. 차량 혈흔, 현장 포렌식, 통신 기록 분석, 이동 동선 추적까지 모든 과학적 증거가 현주 씨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이제 거창에서 시신만 발견하면 이 사건의 수사는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었다. 내일이면 거창에서 이수진의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과학 수사와 인간의 용기가 만나 이뤄낸 정의의 승리가 완성될 것이다. 2019년 9월 20일 새벽 6시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거창을 향해 출발했다. 어제까지의 수사로 대부분의 퍼즐 조각들은 맞춰졌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증거인 이수진의 시신을 찾아야만 했다. 차량 안에서 김민수 형사는 지난 며칠간의 수사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현주 씨의 어머니가 걸어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이렇게 치밀하고 조직적인 집단 범죄로 드러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차량 안에서 김민수 형사는 어제 확보한 용의자들의 진술서와 과학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했다. 최정훈, 강민호, 이준석은 직접적인 살인 혐의를, 은정과 미영은 사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특히 과학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들은 그들의 진술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차량 혈흔 분석 결과가 나왔나? 김민수 형사가 동승한 과학수사팀원에게 물었다. 네,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왔고 DNA 분석도 진행 중입니다. 이수진 씨의 혈액형과 일치하고요. 가족 DNA와 대조하면 최종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추가 보고를 했다. 그리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토양 샘플 분석 결과 거창군 북상면 일대의 토질과 성분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석영과 장석의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김민수 형사는 과학 수사의 정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범인들이 아무리 증거를 숨기려 해도 현대 과학 수사 기법 앞에서는 모든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거창군청에 도착하자 현지 수사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거창경찰서 강 형사가 상황을 브리핑했다. 어제까지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는데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8월 18일 밤 11시경 월평리 산간 도로에서 익산 번호판 차량을 목격한 주민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2시경에는 같은 지역에서 여러 명이 삽질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위치는 파악됐나요? 네, 최정훈이 진술한 큰 참나무 아래라는 설명과 주민 증언을 종합해서 대략적인 위치는 특정했습니다. 북상면 월평리 구장골 일대의 야산으로 인적이 드물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오전 9시 수색팀은 거창군 북상면
월평리 일대의 야산으로 향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시신을 은닉하기에는 적합한 장소였다. 수색견 2마리와 함께 출동한 과학수사팀은 체계적으로 지역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했다. 산길은 험했고 수색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수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녀의 가족에게 마지막 착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현주 씨의 용기 있는 증언과 과학수사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2시간여의 수색 끝에 수색견 1마리가 특정 지점에서 강하게 반응을 보였다. 큰 참나무 아래 약간 움푹 들어간 곳으로 최정훈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장소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최근에 흙이 다시 덮인 흔적이 역력했다. 주변에는 돌들이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더욱 의심스러웠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팀장이 김민수 형사에게 보고했다. 발굴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삽 한 삽 조심스럽게 파들어갔다. 김민수 형사는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곧 22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의 시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지적장애가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을 그 여성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해야 했다. 약 1m 정도 파 들어갔을 때 검은색 포대자루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났다. 현주 씨가 증언한 바로 그 포대자루였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과 같은 재질로 보였다. 김민수 형사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사진 촬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포대자루는 완전히 밀봉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수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부검의가 현장에서 1차 검시를 진행한 결과 전신에 심각한 타박상과 골절이 확인되었다. 특히 머리와 흉부, 복부에 집중된 외상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집단 폭행이 가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사로 추정됩니다. 갈비뼈가 8개나 부러졌고 간과 비장에도 심각한 파열이 있습니다. 두개골에도 여러 차례 타격 흔적이 보이고요. 부검의가 침통한 목소리로 소견을 밝혔다. 폭행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나요? 상처의 치유 정도를 보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속적인 폭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에는 특히 심한 폭행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현장에서 보기에도 매우 잔혹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현주 씨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었다. 이수진은 정말로 최정훈, 강민호, 이준석의 잔혹한 집단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고 은정과 미영의 도움을 받아 이곳까지 운반되어 안매장되었다. 지적장애가 있어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던 젊은 여성을 이렇게 참혹하게 살해하고 은닉한 것이었다. 오후 2시경 현장 수습이 완료되고 이수진의 시신은 정밀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했다. 이수진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다. 어머님, 군산경찰서 김민수 형사입니다. 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수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수진이 무사한가요? 제발 무사하다고 말해주세요. 김민수 형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15년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은 여전히 가장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수진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모두 체포했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절규는 김민수 형사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우리 착한 수진이가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수진이는 누구 하나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어머님, 범인들은 이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5명 모두 자백했고 과학수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진 씨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군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민수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사건을 정리했다. 이제 수사는 완벽하게 완료되었다. 범인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과학적 증거들이 빈틈없이 확보되었다. 피해자의 시신까지 발견되어 범죄 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이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동료들에게 설명했다. 7명이 함께 살면서 3명의 남성이 여성들을 감금하고 폭행했고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이수진을 가장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여성은 생존을 위해 가해자와 공모하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와 증거 정리가 시작되었다. 이미 모든 용의자들이 자백한 상태였지만 재판에서 완벽한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정리가 필요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 차량에서 발견된 혈액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그리고 이수진 시신의 DNA가 모두 일치했다. 또한 은정과 미영의 지문이 포대자루에서 발견되어 그들이 시신 운반에 직접 가담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휴대폰 포렌식 수사에서도 추가 증거가 나왔다. 사건 당일 밤 5명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복원되었는데 빨리 처리하자, 흔적 남기면 안 돼 등의 내용이 발견되어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났다. 2019년 10월 1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정훈, 강민호, 이준석을 살인, 감금, 폭행,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은정과 미영은 사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유인하여 장기간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더욱 잔혹하게 대하여 결국 집단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범행 후에는 조직적으로 시신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명시했다. 재판은 2020년 2월에 시작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과정과 과학적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차량 혈흔, 현장 포렌식, 통신 기록, DNA 분석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 현주 씨도 용기를 내어 법정에서 증언했다. 수진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좀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집단으로 때려 죽이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이수진의 어머니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우리 수진이는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누구에게든 해를 끼치지 않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1달 넘게 괴롭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과학수사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물적 증거들의 신빙성을 입증했다. 차량 혈흔, 현장 DNA, 토양 분석, 통신 기록 등 모든 과학적 증거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혈흔 분포와 DNA 분석 결과를 통해 집단 폭행의 잔혹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폭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1달 넘게 지속된 감금과 폭행, 그리고 범행 후 조직적인 시신 은닉과 증거인멸 과정이 모두 입증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최정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한 극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장기간에 걸친 감금과 폭행, 그리고 범행 후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가담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강민호와 이준석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은정과 미영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록 직접적인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시신 운반과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고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났다. 최정훈은 여전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 가능 연한이 30년으로 늘어났고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도 각각 증가했다. 특별히 법원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범행의 잔혹성이 명확히 입증되었고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살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명시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김민수 형사는 현주 씨를 다시 만났다. 현주 씨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현주 씨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만약 현주 씨가 도망쳐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과학적 증거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김민수 형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수진 언니를 살려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신고했어야 했는데. 현주 씨가 자책했다. 아니에요. 현주 씨 덕분에 수진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고 범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김민수 형사는 또한 이수진의 가족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범인들이 엄중하게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끼고 있었다. 형사님 덕분에 우리 수진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감한 현주라는 분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사건은 후에 익산 베란다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주 씨가 베란다에서 끔찍한 범행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 사건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특히 과학 수사와 증언의 결합이 어떻게 완벽한 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증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김민수 형사에게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15년간의 경력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끔찍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었다. 현주 씨의 용기 있는 증언과 과학 수사의 정밀함이 결합되어 완벽한 정의 구현을 이뤄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 김민수 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 범죄 전담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이수진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현주 씨 같은 용기 있는 증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했다. 또한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며 진실을 밝히는데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다. 베란다에서 목격된 그 끔찍한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 과학의 힘과 인간의 용기가 만나 이뤄낸 정의의 승리였다. 김민수 형사는 알고 있었다. 진짜 승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멀고 험하지만 과학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용기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수진의 명복을 빌며 김민수 형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과학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베란다의 그림자는 이제 과학의 빛으로 환히 밝혀져 진실과 정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익산 베란다 살인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